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최대 명절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연휴가 나흘간 이어집니다. 다음 날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중국 당국의 온라인 대출 규제 여파로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9% 하락한 3,351.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부터 가파른 내림세를 보였던 지수는 3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선전 증시의 우량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이날 2.96% 떨어진 4,102.4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중국발 한파에다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으나 경제지표 호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손실을 만회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전날보다 0.05% 떨어진 13,008.5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7,417.2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0.02% 하락하며 약보합세를 보였고 프랑스 파리의 깍크 40 지수는 전날보다 0.5% 오른 5,379.5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들은 완만한 긴축을 결정한 지난달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 달성을 위해 양적 완화 종료의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2가 공개한 지난달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록에서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필요하다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김민재입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가 전일 대비 0.0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중국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지만 경제지표 등이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로 발표가 되면서 손실을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05%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1.6% 가까이 많이 떨어지면서 현재 13,000선을 가까스로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연정협상에 불참해온 3인당이 현상 참여에 열린 입장을 보이면서 초반에 큰 폭의 낙폭을 줄여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깍크 지수는 전날보다 0.5% 오르면서 5,397선에서 종가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지수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전에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줄여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13% 내린 2,537.1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약세로 출발한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또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보다 2.04% 오른 796.8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중과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양시장 모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명절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이 서막을 알렸습니다. 자, 시장에서도 선진국의 연말 소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그 기대감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개막과 함께 짚어볼 만한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총액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소비의 심리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흐름에 따라서 경제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옐런 이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왜 도대체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지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하나의 해결점이 바로 소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소비가 늘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은 과거에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가서 매장에 가서 새벽부터 줄 서갖고 열심히 일찍 들어가서 물건 많이 사갖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 쇼핑이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광군제 때도 30조 원 가까운 매출이 하루에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깜짝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1,000억이면은 이제 100조가 넘는 돈인데요. 역시나 내수가 강한 나라들이 이래서 좋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부러움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핑 시즌 한 번만 잘 넘어가면 몇몇 기업들의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부러운데요. 어찌되었거나 총액 기준의 흐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고 부르는 그날의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향후에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애플의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사이버 시장은 아주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으로의 완전한 시장 이동이 이번에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지가 관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포인트는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 기업이 아니라 역시나 지금 미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위치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초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과 연결해서 보면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역시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반도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 이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또 주가 흐름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통해서 매출의 흐름들이 한국의 IT 전자 기업들의 실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라는 그런 연결고리에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연결해서 보시는 게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는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유효한 관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팡 주식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개막이 한국 시장 IT 업계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강세를 뜰 것으로 전망이 됐던 달러 가치가 정반대 흐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의 우호적인 환경은 조성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주요국 화폐 대비 약세를 보이는 달러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달러 약세가 조금 가속화된 것은 연준 새로운 의장인 제롬 파월이 결정되면서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번에 12월 달에 금리 올리고 그다음 향후에도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번 또는 3번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3번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2.6까지 파축지세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파월이 되자마자 확 떨어졌고요. 금리가.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 가치도 굉장히 속절없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준 의사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물가 흐름에 따라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게다가 완전히 비둘기인 제롬 파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완화나 이런 쪽으로도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담감,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것이 달러와 약세를 훨씬 더 가속화시킨 주요한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시계열을 좀 길게 보면 작년 이전에 약 5년 동안은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던 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달러의 강세를 보면 도대체 뭘로 평가할 거냐?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 뭔 강세였느냐? 다 마찬가지로 돈을 찍지 않았습니까? 이 통화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이 없는 거죠. 통화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 금처럼 그 생산이 일정 수준 고정되어서 한정된 재화가 아니고 윤정기를 돌려서 얼만큼 찍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적인 게 통화 가치인데 이 통화 가치가 아시다시피 과거에 유로화가 얼마였나요? 달러 그 유로 1유로당 달러가 1.4 뭐 이렇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1.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유로화 약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달러 강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엔화는 80엔에서 120엔 뭐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 구간들이 달러 강세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 5년간 달러 강세 구간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5년 정도 강세 구간이 지난 이후에 달러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게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통화의 가치도 어떤 사이클링 비슷하게 정해진 사이클링은 아니지만 사이클을 이렇게 타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달러 강세의 시기가 끝났고 이제부터는 달러 약세의 시기가 시작됐다라는 거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것이 제롬 파월의 지명에 의해서 훨씬 더 강화되고 빠르게 이루어진 것이 요즘의 흐름이다라는 것이 달러 기준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것만 보면 절대 안 되죠. 달러의 약세만 보면 그러니까 반만 보고 반은 못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10월달 이후에 전 세계 통화 중에 달러 대비 절상률이 제일 높은 통화가 뭔가요? 원화예요. 4% 이상 절상이 되는데 어제도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정말 파죽지세였죠. 1,100원 깨지는 것도 깜짝 놀랐는데 1,910원대까지 그냥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율이.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이번 주에 사실은 원화도 강세였습니다만 엔화도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거든요. 하루에 1%씩 강세인 날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이번 주만 강세였던 게 아니고 지난 10월 이후로 계속 강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세계 통화정이 계속 강세였다는 것은 강세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한국의 투자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살펴드릴까요? 8월하고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얼마를 매매했겠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8월 달에는 1조 9천억, 그러니까 약 2조 원, 그리고 9월 달에는 1조 6천억 정도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10월 이후로 얼마를 샀어요? 어제도 뭐 조금 더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는 거의 5조 가까운 4조 중반을 넘어서 이제 5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외국인들 왜 이렇게 샀을까요? 저는 이 중에 일부는 달러를 가지고 원화 베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원화 강세를 바라보고 원화에 대한 투자가 약 5조 원 가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흐름이 들어오니 추가적으로 원화가 더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샀느냐? 이건 정책이죠. 이건 정책입니다. 무슨 정책? 정부의 외환 정책이에요. 정부의 외환 정책이 과거처럼 원화를 약세로 이끄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정부는 그 과거와 다르게 원화를 약세로 이끄는 정책 드라이브, 환율 정책 드라이브를 구사하지 않느냐? 뭐 단지 미국한테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찍혀서 그랬느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찍힌 건 옛날부터 찍혔고요. 갑자기 그게 겁이 나가지고 환율 조작을 안 하는 것들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원화 방어를 안 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요? 이번 현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중소기업, 벤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현재 정부가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게 일자리잖아요. 일자리를 가장 중시하고 있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SOC 쪽에서 예산을
복지 쪽으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그 돈을 투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에 돈을 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원래 자기가 써야 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린이집 같은 게 돈을 내던 게 돈을 안 내게 된다면 내 돈이 굳혀지잖아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느는 거죠. 그럼 이쪽을 소비로 돌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뭐냐면 돈을 제대로 쓰려면 직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대기업에서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는데 얼만큼? 10%도 안 되게. 그럼 어디서 나오나요? 중소기업에서 9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고용이 창출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을 창출해 주려고 하니까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중소기업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러면은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기업은 원화가 싼 게 좋습니다. 물건을 같은 가격에 많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의 흐름들을 유지했던 것은 바로 수출 기업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밑단으로 안 내려온 거죠. 트리클 다운 효과,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환율에 나타난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우리 사실 공산품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외국에서 달러 가지고 돈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석유죠. 석유를 달러 주고 사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원화가 연초 대비 1,200원에서 1,100원 됐는데 아시다시피 연초에 그 유가는 30달러에서 지금 54달러 막 이렇게 왔습니다. 더블 났어요. 그러면 연초 대비 유가가 더블 나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죠. 오르긴 했는데 더블은 안 났어요. 왜요?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조금 덜 주고 기름을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즉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면 가처분 소득 강세 효과가 있는 것이 한 축.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정책이 일자리 정책으로 가니까 대기업을 밀어주지 않고 중소기업을 밀어주니까 대기업한테 유리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수출 대기업이잖아요. 내수기업보다 수출 기업이 훨씬 많잖아요. 비중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드라이브를 안 걸어준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말이죠. 한국은 지금 60개월 이상 경상이 흑자가 나고 있는 나라예요. 경상이 흑자가 나면 무슨 얘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시장의 저작거리의 가게를 봐도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잘 나는 데는 권리금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걸 국가경제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장사를 잘해서 계속 달러를 걷어들이는 나라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 즉 환율이 떨어지는 것. 원화가 절상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60개월이나 흑자가 나는데 안 됐죠? 약간 인위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그 인위적인 게 바로 원화를 약세로 유지시켜주는 환율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출 기업들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거 안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앞서 달러 쪽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약세 요인이 상당히 커요. 달러 약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대내적으로는 원화를 가치를 계속 하향시키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한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이후로 전 세계 통화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원화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자, 이런 흐름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원화는 계속 강세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굳자 본다. 1,000원대가 아니라 900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올해는 내년까지는 저희들 전망은 1,050원 밑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미 1,090원에 왔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은 이미 다 틀린 것 같습니다. 1,050원 밑으로도 내년 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중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메리츠증권의 김민수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지난 9월에 회계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서 회계 개혁 및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태스크포트를 구성을 했는데요. 네. 다음 달까지 분야별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어제 회계개혁 TF의 첫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이 어렵습니다. 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회계개혁 TF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금융위원회가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의 어떤 투명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열일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개 과제를 발표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첫 번째로 외부 감사인 핵심 감사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할 때는 이제 가장 먼저 기업 재무제표를 보겠죠.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와 관련돼서 내용들을 정정하고 수정하는 과정 쪽에서 일단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 감사인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적인 인사가 어떤 지금 같은 부분 쪽에서 감사를 할 때 추가적인 부분들까지 특히 경영 리스크까지 판단을 해준다라는 자체는 아무래도 앞으로 된 의미가 상당히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공인회계사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격증 따야겠네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또 두 번째로 표준 감사 시간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회계 담당 실명제, 그래서 회계 담당자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내용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골자를 한 내용을 통해서 일단 2019년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들한테 먼저 적용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전 상장사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용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투명 회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코스닥 상장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장사,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약성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 회계와 관련된 투명성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업 재무 구조를 믿고 분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지금까지 회계와 관련돼서 좀 불투명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퇴출 기회가 높아졌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위험 요인도 커졌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점 쪽에서 그래도 정부 정책이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에 대한 변화가 더 높구나라는 관점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계개혁 태스크포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아야 할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 규모가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빚보다 받을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게 2000년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신기록 경신을 지속하는 데 따른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한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바뀐다.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내가 빚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펑펑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도 국내 어떻게 보면 한 국가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기분 좋은 뉴스겠네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올해 9월달 기준으로 국제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이 대외 채무라고 하죠. 특히 외국에 갚아야 될 돈, 그리고 대외 채권, 받을 돈이죠. 이 두 부분을 비교했을 때 받을 돈이 훨씬 더 많다란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당장 9월 달부터가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좀 더 늘어났다란 쪽으로 보면서 그래서 순대외 채권이 전분기 대비해서 234억 달러가 증가되면서 지금 4,474억 달러. 예, 돈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사상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이제 대외로
채권국이다 보니까 권리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입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굳이 한국에서 돈을 급하게 뺄 이유는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해석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이탈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관련된 이 대외 채권을 계산을 할 때 어느 쪽에 대해서 무게가 많이 실리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무역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좀 더 커졌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증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다. 특히 해외 투자가 상당히 인기죠. 요즘도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 직접 투자를부터 펀드 그리고 해외 선물 투자까지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밤에 보면은 잠을 안 자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그래서 해외 투자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해외 국가에 대한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금 대외 채권이 그러니까 받을 돈이 많다는 쪽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펀드나 채권 같은 경우도 또 한참 인기 있었던 게 브라질 펀드, 브라질 채권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쪽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이 크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외 채권에 대한 권리가 좀 높아졌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반대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도 많이 좀 꺾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증가세가 이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와 관련된 대외 채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무게가 더 실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지금 채권의 규모가 더 커졌다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의 원화 강세 때문에 얘기가 많고 이슈가 많은 상황들이죠. 이쪽도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원화 강세에 대한 한 부분도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참 오랜만에 기분 좋은 이슈였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강세장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주의 열풍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거품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민수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 이슈는 지난주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앵커님께서 계셨었죠. 그런데 관련돼서 바이오주와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실질적으로 뭐 어떤 다른 방송국에서 못하는 그냥 실질적인 매매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기조는 똑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쪽의 연장선상으로 보게 되면 바이오주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관점이고, 그런데 매매는 해봐도 된다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는 한 월, 화, 수, 목요일 정도까지 또 바이오주의 대세로 가다가 이제 월화수죠. 수요일까지 가다가 목요일 날 좀 이제 꺾였던 부분들 어제였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성도 다시 커진 부분들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국민연금 이사장의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에 더 투자할 생각 없다. 아직 뭐 10%까지 확대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 없다라고 밝혔고, 거기다가 또 미묘한 부분인데 국민연금 이사장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라는 정도의 뭐 작전 세력까지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주에 대한 버블 논란들,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를 다 합치게 되면은 거의 뭐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신라젠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 얼마만큼 올랐냐? 한미약품의 시가총액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에 그래도 가장 기술 수출료도 잘한 회사인데 그보다 더 높다는 신라젠이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특히 이제 팩사백 관련돼 가지고 팩사백이 지금 거의 뭐 암과 관련되는 만능 통치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대장암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신장암, 대장암 이쪽도 효능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급등한 측면들이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래서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을 잘 진행이 돼서 나중에 신약 개발까지 완료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주가 수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다 감안한 주가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뭐 과거 2000년대 IT 버블과 관련된 쪽으로까지도 얘기 나오면서 이런 버블이 심한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패러다임이 변한 거를 왜 놓치고 있느냐. 특히 신약 바이오 쪽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쪽에서는 당연히 가치를 상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PER이죠. 이쪽으로 많이 부과를 하고 있다. 즉 성공하면은 대박인데 그 대박의 기회를 왜 못 보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약 후보에 대한 파이프라인, 즉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또 보게 되면 공매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죠. 공매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 자체도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대표적으로 10월 말과 11월 초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7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 거래량의 30%까지 공매도가 급증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던 상황들이고,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공매도 친 세력은 약간 주가가 한 단계 올라오다 보니까 좀 불안에 떨고 있고요. 그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공매도를 가세화시킬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반대로 10월 말부터 주가는 올라가는데 꾸준하게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신라젠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현상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강한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주도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일단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변동성은 커지는데 몇 차례 고점을 계속 시도하다가 그를 못 넘긴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힘이 빠져서 주가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바이오주를 매매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을 드리는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주가가, 가격이 비싸다는 관점들. 그러나 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에 2만원대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10만원대 수준까지 올라온 가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염두를 해두시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 즉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한 5년 뒤 임상 실험까지 잘 맞춰서 7년 뒤까지 시장 가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3조 원대, 4조 원대, 5조 원대 이런 식으로에 대한 가치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점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일단 비싸다는 거는 충분히 아시고 매매를 하고 보유를 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그 정도 가치까지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라고에 대한 어떤 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바이오주 매매는 즉 수도승과 같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셔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바이오주를 지금 추가적으로 사서 앞으로 또한 50%, 1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대응하시는 전략은 상당히 무리가 가는 전략이라고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짧게 즉 단기 대응 관점 쪽으로 대응하시되 어떤 바이오주 전반적인 이상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다 정리하시고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주 꺾이면은 당연히 코스닥 시장 영향 받습니다. 받는데 그럼 모두 다 그런 쪽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닥 시장이 첫 번째로 흔들리게 되면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가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바이오주가 흔들리거나 꺾이게 되면은 반대로 주도 섹터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바이오주가 쉬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이 선전하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IT 관련된 쪽이나 화장품 쪽,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수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쪽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축을 차지했다라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 섹터의 변화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들도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이오주 쪽에서도 다 같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기적인 성과나 아니면 실적이 계속 가시화될 부분들은 바이오 시밀러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와 동반적으로 같이 모멘텀이 약화돼서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충격이 좀 더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은 관심 있게 보고 주도적인 부분들을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기간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성과들 이쪽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여러 가지 다변화돼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우시죠? 무슨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욕심을 버리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바이오주에 대한 매매의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코스닥 어제 800선 코앞에 두고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 욕심을 버리고 좀 어느 쪽에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지금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대감과 앞으로의 어떤 나올 성과에 대해서 미리 반영한 측면들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이성을 찾거나 아니면은 좀 한숨을 돌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 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내년 가면은 바로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될 만한 업종과 종목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IT 쪽이겠죠. IT 쪽 물론 지금 바이오 쪽에 빛을 가려서 주가가 주목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서서히 계속 주가의 추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그럴 거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OLED 관련된 내년이 개화기라고 얘기를 하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면서 바이오주 니넨 가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라는 쪽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또 못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바이오 쪽에 너무 가셨다가 오히려 이쪽에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쪽을 또 못 따라가실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된 쪽도 한쪽에 충분한 섹터로 보시면서 흐름들 추적해 나가시고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에 대한 반영 흐름들 같이 이어지는 속도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매매에 같이 겸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라면은 펀더멘털 튼튼한 업종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츠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과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내 선물 시장 먼저 살펴볼까요?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어제 저희 수능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지루한 부업장이었고요. 우선은 333 지수 지시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337 지수가 막혔고요. 그래서 337 지수를 막아내는지에 주목하자 이랬었는데 우선은 그렇다면 하방 제약은 334 지수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7 지수가 저항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그 337 지수 가기 전에 336 저항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4 지수의 지지력을 확보하고 싸우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루한 부합장 이후에 오늘이나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어제 지루한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0.5%, 그러니까 여유를 둔다면 그냥 1% 자체를 두고 시가에서의 변동성들이 생기면 걔네들 방향성에 대한 관심은 관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저항 336 지수 어제 336 지수 초반 계속적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336 지수 저항에 334 지수 지지력들 예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334 지수가 지지가 된다면 눌림 매수 쪽으로 337 지수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걸 보고 싶고요. 지금 시초가에서 0.5% 이상 올라가서 지지가 되는 구간들 방향성을 보시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부합장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해외 선물 시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자세한 전략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가 93.30 깨고 93.10대까지 내려왔었는데요. 달러 인덱스 하락이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95.05 자체를 뚫은 다음에 얘네들이 최저가에서 매수로 올라왔을 때는
93 지수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구간들 거의 어제 매도 쪽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하락이 마무리되는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먼저 유로 FX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로 FX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바운더리를 봤던 구간들 거의 다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은 상방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추세선 하나를 끄어놓고 그다음에 상방 제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루하게 올라왔던 추세 지지력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약간 횡보하고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반등 시에 예상 저항 1.19000까지 최대한 열고 예상 지지력들은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1.18000 자체를 지지력으로 확보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며칠 동안 만들었던 큰 보합권 내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있었으나 달러 인덱스의 하락 때문에 그렇죠. 있었으나 우선은 상방 제약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 펼치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보합 구간에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고가 이후에 눌림을 보고 추가적인 눌림 여력을 보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관망장에서의 조심스러운 매매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유로는 약간 추세가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나 이 정도로는 휩소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정확히 추세를 다시 돌파해서 위로 돌리는 모습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 우리가 58달러를 맞고 57.70까지를 우선은 매도 사인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7호까지를 왔었고요. 한 5틱 정도 좀 부족하게 왔었는데, 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는 맞고 매도를 보려 했으나 너무 매수가 강한 이유로 어제 리스크 관리만 하고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8.20이 굉장히 중요해서 58.20 아래로 내려와야지 얘네들은 보합 구간에 매도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오펙 결정 때문에 59불대 그 다음에 60불대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힘은 센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차익 매물로 인해서 눌림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력입니다. 추세는 매수가 그대로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매도 눌림이 어느 정도 큰지를 보는 구간인데 지금 우선 58불 중반대 어제 예상 저항이 58.50이었죠. 새벽까지 해서 58.50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인 저항은 59불을 예상하고 열고 대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어제 새벽에 강력했던 58.20대 지지력을 예상하시고요. 반등 시에는 매도 오겠지만 눌림 시에는 아직까지 58.20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얘네들도 매도는 반등 시 최고가에서 매도 눌림만 보셔야 되겠다. 물론 지금 매수를 들고 저희가 55불까지 내려온 이후에는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했지만 저희도 매수포를 마무리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신규는 신고가에서 매도 전략만 좀 마음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눌림 매수를 보는 거는 유효하겠으나 목포자분들이 매수로 가는 거 최고점에서의 다시 매수 돌파를 보는 게 어렵다면 기다리셨다가 최고점에서 대의 관점에서 잠깐 눌림목 형성하는 구간들 대응하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지속적으로 보자면 아시아 유럽장은 눌림 구간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장에서는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요즘 그림들이 새벽 4시에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은 지속적으로 매도 쪽으로 눌린 모습입니다. 얘네들 움직임들 이렇다는 걸 좀 확인들 하시고요. 아시아 유럽장은 매도 쪽
눌림을,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는 다시 매수 쪽 돌파 여력을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하방을 낮추고는 있으나 그 여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그 다음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진데 얘네들은 그래서 반등한 이후에 눌림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중요하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달러에 다시 재강세, 강세라기보다는 반등 여력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저가 지지력에서 다시 반등을 노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골드도 여전히 저희는 추세를 깬 이후에는 눌림목을 봤었습니다. 다시금 이 추세 지지력들은 깬 상태고요. 그래서 고점에서의 눌림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얘네도 똑같이 고점에서의 영역에서의 눌림목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빠진 구간에서는 다시 추세 반등 여력에서만 누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예상 저항은 1294.0, 한마디로 23일 날 고가를 예상 저항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그 고가를 추가적으로 높인 그림은 안 나왔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23일 날 고가를 예상 저항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288.0.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죠. 어제 23일 날 고가와 그 다음에 어제의 저가를 제외한 전체적인 박스 구간 예상을 하고 보시고요. 채널에서의 중심 자리들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보자면 상승 채널이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간 지지력을 어제 받쳐내고 멈춰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고가를 제외한 저항점, 그 다음에 저가를 제외한 저항점에서 여전히 박스 구간 오늘 매매가 유효하겠다 보고요. 한마디로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저가를 추가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어제 꼬리 부분에서 지키고 얘네들이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골드는 여전히 박스 보합 대응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발 증시와의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는데요. 오후까지 최고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되는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 내륙에는 대설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춥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4도, 대구 9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차츰 풀리면서 일요일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져 추워지겠고요. 주 중반쯤 다시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날씨가 정말 들쭉날쭉합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초일 속에 곳곳으로 눈이나 비가 옵니다.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울릉도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강릉 6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8도, 대구 9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이들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